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꼭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아마 여러분도 지금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게 될 겁니다. 얼마 전에 저는 같은 달에 두 분의 장례식장을 다녀왔습니다. 한 분은 제가 살던 동네에서 오래 배웠던 78세 어르신이셨고요. 다른 한 분은 어머니 지인의 남편분이셨는데 80이 세셨습니다. 두 분 다 연세가 있으셨고 오래 사신 편이었죠. 그런데 장례식장 풍경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첫 번째 어르신의 빈소에는 사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조문객이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였어요. 젊은 사람도 있었고 또래 어르신들도 계셨고 심지어 동네 가게 사장님들까지 오셨더라고요. 빈소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 어른 참 좋은 분이셨지. 우리 동네에 큰 어른을 잃었다. 이런 말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어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주에 갔던 두 번째 장례식장은 분위기가 사뭇 달랐습니다. 빈소가 조용했어요. 가족들과 아주 가까운 몇 분만 계셨습니다. 물론 사람 수로 그분의 인생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대비가 너무 강렬해서 저는 집에 돌아오는 길에 계속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드는 걸까? 같은 시대를 살고 비슷한 나이를 먹었는데 왜 어떤 분 곁에는 끝까지 사람이 남고 어떤 분은 말년에 홀로 남게 되는 걸까? 오늘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약 1시간 정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단순히 성격이 좋아서라거나 운이 좋아서라는 뜬구름 잡는 대답이 아니라 정말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5가지 비밀을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훨씬 따뜻해질 수 있는 힌트를 분명히 얻으실 겁니다. 특히 마지막 5번째 비밀은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부분인데 이것 하나만 알아도 관계가 확 달라집니다. 그러니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면 사람이 줄어드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이 먹으면 다 그런 거지 뭐. 은퇴하면 만날 사람도 없고 전화할 때도 없는 게 당연하지. 정말 그럴까요?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외롭다고 느끼시는 분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 조사를 종합해보면 대략 3명 중 1명 이상이 일상에서 외로움을 자주 느끼신다고 합니다. 3명 중 1명이에요. 옆집에 사시는 분, 같은 아파트에 사시는 분, 매일 공원에서 마주치는 분, 그중 한 분은 속으로 외로움을 삼키고 계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외로움이라는 게 단순히 마음이 허전한 정도가 아닙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외로움을 건강 위험 요인으로 분류하고 있을 정도예요. 외로움이 만성화되면 하루에 담배를 15갭이 피우는 것과 맞먹는 건강 피해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15갭이요. 보통 담배 한 갑이 20갭이니까 거의 한 갑 가까이 피우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외로움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몸을 갉아먹는 독이 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이 들면서 외로워지는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80이 넘어서도 친구가 많고 동네에서 인기 있고 가족들이 자주 찾아오는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반면에 60만 넘겨도 벌써 주변에 아무도 없다고 한탄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돈이 많아서? 물론 경제적 여유가 관계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돈이 많아도 외로운 사람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건강해서? 건강도 중요하지만 병원에 다니시면서도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사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돈이나 건강만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제가 관찰하고 또 여러 연구와 사례를 살펴본 결과 사람이 모이는 노년과 외로워지는 노년의 차이는 결국 관계를 대하는 태도와 습관에서 갈린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재산도, 직위도, 외모도 아닌 바로 습관입니다. 그것도 아주 사소한 습관들이요. 자, 그러면 그 습관이 뭔지 하나씩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사람이 모이는 어르신들의 첫 번째 비밀, 바로 말하는 습관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 계시지 않나요?
만나면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 특별히 뭘 해주는 것도 아닌데 그 사람이랑 이야기하면 왠지 마음이 편해지고 또 만나고 싶어지는 사람 말입니다. 반대로 만나면 왠지 피곤해지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야기를 하고 나면 에너지가 빠지는 느낌이 드는 사람요. 이 차이가 어디서 올까요? 제가 아는 한 분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올해 76세이신데요. 동네 경로당에서 가장 인기가 많으십니다. 경로당에 새로 오시는 분이 있으면 이분이 제일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건네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이 동네 오래 사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분은 질문을 하고 나서 진짜로 듣는다는 겁니다. 보통 어른들, 특히 우리 세대 어르신들은 대화를 하실 때 듣기보다는 말하기에 더 익숙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말이야, 예전에 말이야, 이런 식으로 자기 이야기를 주로 하시죠. 물론 인생 경험이 풍부하시니까 하실 말씀이 많은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상대방이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도 계속 내 이야기만 하면 그 사람은 점점 입을 다물게 된다는 겁니다. 그 76세 어르신은 다릅니다. 상대방이 이야기를 하면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아,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어요? 이렇게 반응을 하세요. 자기 의견을 말할 때도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당신 생각은 어때요? 하고 꼭 물어보세요. 사소한 차이 같죠? 하지만 이 사소한 차이가 관계에서는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듭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에게 끌리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경청의 힘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자기 이야기를 할 때 뇌에서는 보상회로가 활성화됩니다. 쉽게 말하면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나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느끼는 즐거움과 비슷한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 곁에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또 만나고 싶어지는 겁니다. 반면에 만나면 충고부터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해봐서 아는데. 요즘 젊은 것들은 이런 말들이요. 본인은 도움을 주려는 마음에서 하시는 건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꼰대처럼 느껴지거든요. 특히 자녀나 며느리, 사위에게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그분들이 점점 연락을 안 하게 됩니다. 전화를 해도 안 받고 명절에도 짧게 다녀가고. 왜요? 만나면 피곤하니까요. 여기서 한 가지 오해를 풀어드리겠습니다. 경청한다는 게 무조건 고개만 끄덕이고 상대방 말에 다 동의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벽한테 이야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잖아요. 진짜 경청은 상대방의 감정을 알아채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아들이 전화를 해서 요즘 회사가 너무 힘들어요 라고 했다고 칩시다. 이때 그래도 직장이 어딘데 참아야지 이렇게 말하면 아들은 다음부터 힘든 이야기를 안 합니다. 아버지한테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학습하니까요. 하지만 그래? 많이 힘든가 보다. 어떤 게 제일 힘들어? 이렇게 물어보면 아들은 마음을 열게 됩니다. 아, 아버지가 내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시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관계에서는 이 한마디가 천냥 빚을 갚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자녀와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친구 관계, 이웃 관계, 모든 관계에 다 적용됩니다. 자, 여기서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대화할 때 얼마나 듣고 있을까? 10분 동안 대화한다면 내가 말하는 시간과 상대방이 말하는 시간이 각각 어느 정도일까? 만약 내가 7분 이상 말하고 있다면 조금 위험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누군가와 대화할 때 의식적으로 질문을 2개만 더 해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 이런 질문 말입니다. 이 2가지 질문만으로도 대화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상대방은 내가 자기 이야기에 진심으로 관심이 있다고 느끼게 되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충고를 하고 싶을 때는 먼저 허락을 구해보세요. 내 생각을 말해도 될까? 판하신고도 이 한마디를 앞에 붙이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의 방어벽이 확 낮아집니다. 같은 말이라도 들어봐, 이렇게 해 하는 것과 내 생각을 말해도 될까? 나는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느낌이거든요. 말하는 습관. 이것이 사람이 모이는 노년의 첫 번째 비밀입니다. 정리하면 첫째, 말하기보다 듣기. 둘째, 충고보다 공감. 셋째,
상대방의 감정을 먼저 알아채기. 이 세 가지를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런데 말이죠. 말을 잘 듣는 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사실 여기에는 또 하나의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기대라는 함정인데요. 이것이 세 번째 이야기, 두 번째 비밀과 연결됩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모이는 어르신들의 두 번째 비밀, 베풀되 기대하지 않는 기술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누군가에게 정성껏 무언가를 해줬는데 상대방이 고마워하지 않거나 당연하게 받아들일 때의 그 서운한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없네. 내가 손주를 그렇게 봐줬는데 명절에 얼굴도 안 비치다니. 이런 마음 말이에요. 누구나 한 번쯤은 느껴보셨을 겁니다. 제 이웃에 한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은 정말 주변 사람들에게 잘해주시는 분이셨습니다. 동네 잔치가 있으면 누구보다 먼저 나가서 일하시고, 이웃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반찬을 만들어 가져다 주시고, 경조사에는 빠지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크게 아프셨을 때 찾아오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상하죠? 그렇게 잘해주셨는데 왜 사람들이 안 왔을까요? 알고 보니 이분에게는 한 가지 습관이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해주고 나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보답을 기대하셨던 거예요. 반찬을 해다 주면 내가 지난번에 반찬해다 줬지? 라고 은근히 말씀하시고, 경조사에 참석하면 나는 빠진 적이 없는데 저 사람은 왜 안 오나 몰라 라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대방은 부담을 느낍니다. 이분이 잘해주시는 건 고맙지만 뒤에 반드시 계산서가 따라온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고마워하던 사람들도 나중에는 슬슬 피하게 됩니다. 반면에 장례식장에 사람이 넘쳤던 그 첫 번째 어르신은 어땠을까요? 이분도 주변에 정말 잘해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었어요. 해주고 잊어버리셨다는 겁니다. 이 어르신은 동네에 어려운 일이 있는 집에 쌀을 갖다 놓으시면서 나 이거 남아서 가져왔어 이러셨대요. 실제로는 본인이 따로 사온 건데 상대방이 부담 갖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일을 다시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베풀미입니다. 주고 나서 잊어버리는 것. 어떻게 보면 손해보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분 곁에 사람이 가장 많이 모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분과 함께 있으면 편하거든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무조건적 친절이라고 부릅니다. 조건 없이 베푸는 것. 물론 이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특히 은혜를 모르면 안 된다는 가치관 속에서 자란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베풀면 상대방도 당연히 갚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해줄 때 그 동기가 뭔가요? 정말 그 사람이 좋아서 도와주고 싶어서인가요? 아니면 나중에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길 바라서인가요? 솔직히 둘 다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보답에 대한 기대가 80%이고 순수한 마음이 20%라면 그건 베풀미 아니라 투자입니다. 투자는 수익이 안 나면 실망하잖아요. 그 실망이 결국 관계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줬는데 이것밖에 안 해주네. 다 해줬더니 배은망덕하게. 이런 마음이 쌓이면 나 자신도 괴롭고 상대방도 부담스러워서 떠나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예 안 베풀면 되나요? 아닙니다. 핵심은 기대치를 낮추는 겁니다. 완전히 없애는 건 사실 불가능해요. 인간이니까요. 하지만 의식적으로 기대치를 낮추는 연습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실천하고 있는 방법 한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무언가를 해줄 때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상대방이 고마워하면 좋지만 안 해도 괜찮아. 이 한마디를 속으로 되뇌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작게 베푸세요. 한 번에 크게 베풀면 그만큼 기대도 커집니다. 대신 작은 친절을 자주 베풀어 보세요. 이웃에게 과일 한 봉지, 친구에게 안부 전화 한 통, 손주에게 용돈 대신 손편지 한 장. 이런 작은 것들은 기대도 작아서 실망할 일도 적고, 그러면서도 관계는 꾸준히 따뜻하게 유지됩니다. 재미있는 연구가 하나 있는데요. 한 대학에서
노년기 행복에 대해 조사했더니 큰 선물을 가끔 주는 것보다 작은 친절을 자주 베푸는 것이 관계 만족도를 훨씬 높인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작지만 자주, 이것이 핵심입니다. 정리하면 두 번째 비밀은 이겁니다. 베풀매 계산서를 발행하지 마세요. 해주고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작게 자주 베푸세요. 이것이 사람을 가장 오래, 가장 많이 곁에 두는 방법입니다. 자, 여기까지 듣고 나면 이런 의문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그래, 말도 잘 듣고 기대 없이 베풀어. 그런데 내가 만날 사람이 없으면 어떡해? 은퇴하고 나면 매일 만나던 직장 동료가 사라지잖아요. 아이들이 다 크고 나면 학부모 모임도 없어지고. 그러면 대체 어디서 사람을 만나느냐? 이 문제에 대한 답이 바로 네 번째 이야기, 세 번째 비밀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비밀. 작은 세계를 여러 개 만드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것을 작은 세계라고 표현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속하는 세계가 있잖아요. 가족이라는 세계, 직장이라는 세계, 친구라는 세계, 동네라는 세계, 이런 세계들이 우리의 사회적 삶을 이루고 있는 건데요.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이 세계들이 하나씩 사라진다는 겁니다. 은퇴하면 직장 세계가 사라지죠. 친구들이 아프거나 세상을 떠나면 친구 세계가 줄어들고요. 자녀가 독립하면 가족 세계도 느슨해집니다. 그런데 사람이 모이는 어르신들을 보면 이분들은 사라지는 세계 못지않게 새로운 세계를 계속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세계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예요. 제가 존경하는 한 선배님이 계신데요. 이분은 67세에 은퇴하셨습니다. 보통 은퇴 직후가 가장 힘들잖아요. 매일 갈 곳이 없어지니까요. 그런데 이분은 은퇴 전부터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은퇴하기 2년 전부터 동네 등산 모임에 가입하셨어요. 일주일에 한 번 같이 산에 갑니다. 여기서 새 친구들을 만드셨죠. 이게 첫 번째 작은 세계입니다. 그 다음에 서예 학원을 다니기 시작하셨어요. 글씨 쓰는 게 원래 좋으셨대요. 일주일에 2번 같은 반분들과 함께 붓을 잡으십니다. 수업이 끝나면 같이 점심도 드시고요. 이게 두 번째 작은 세계입니다. 또 이분은 은퇴 후에 지역 도서관에서 하는 독서 모임에 들어가셨어요. 한 달에 2번 만나서 책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만난 분들과는 또 다른 종류의 대화를 나누시죠. 이게 세 번째 작은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에게는 가족 말고도 최소 3개의 사회적 세계가 있는 겁니다. 등산 모임, 서예 학원, 독서 모임. 각각의 세계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다르고 나누는 이야기도 다르고 얻는 에너지도 다릅니다. 하나가 좀 시들해져도 나머지 2개가 있으니까 외롭지 않은 거예요. 반면에 외로워지는 분들의 특징 중 하나가 하나의 세계에만 의존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족에게만 모든 사회적 욕구를 의존하는 경우요. 내 자식이 전부야. 아내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되면 그 하나의 세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무너집니다. 실제로 배우자를 먼저 보내신 어르신 중에 급격히 건강이 나빠지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하지만 배우자 외에도 친구 모임, 취미 모임, 봉사활동 같은 다른 세계가 있으면 슬픔은 크지만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작은 세계를 만들 때 자기 나이대만 고집하지 않는 겁니다. 물론 또래 친구들이 편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젊은 사람들과의 교류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아는 한 73 어르신은 동네 카페에서 매주 한 번 초등학생들에게 한자를 가르치세요. 자원봉사 형태로요. 이분이 말씀하시길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시간이 일주일 중에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아이들이 할아버지 할아버지 하면서 달려올 때 그 느낌이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고요. 이게 단순히 봉사의 보람만이 아닙니다. 이분은 아이들 덕분에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들으시고 유행하는 것도 알게 되시고 무엇보다 내가 아직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구나 라는 존재감을 느끼시는 거예요. 이 존재감이라는 게 노년기에 정말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들기 쉽잖아요. 직장에서도 나왔고 자식들도 알아서 잘 살고 내가 없어도 세상은 잘 돌아가는 것 같고 이런 무력감이 외로움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작은 세계를 만들면 그 안에서 내 역할이 생깁니다. 등산 모임에서 물을 나눠주는 사람, 서예 학원에서 후배 학생을 도와주는 사람, 독서 모임에서 토론을 이끄는 사람. 이런 역할이 나에게 존재의 이유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세계를 만들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취미 기반의 세계입니다. 서예, 그림, 사진, 바둑, 당구, 낚시, 텃밭, 가꾸기, 뭐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하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동네 문화센터나 주민센터에 가보시면 생각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한번 용기를 내서 등록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겠지만 두세 달만 지나면 자연스럽게 얼굴을 익히고 인사를 나누게 됩니다. 둘째, 운동 기반의 세계입니다. 아침마다 공원에서 걷기 운동을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코스를 걸으면 자연스럽게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목례만 하다가 나중에는 같이 걸으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운동 친구가 되는 거예요. 셋째, 봉사 기반의 세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한자 가르치시는 어르신처럼 자기가 가진 지식이나 경험을 나눠주는 활동이에요. 꼭 대단한 능력이 아니어도 됩니다. 도서관에서 책 정리를 도와주는 것, 독거 어르신 도시락 배달 봉사, 마을 청소 활동. 봉사를 하면 같이 하는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친해지고 무엇보다 내가 아직 이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넷째, 종교나 신앙 기반의 세계입니다. 교회, 절, 성당. 이런 종교 공동체는 노년기에 가장 강력한 사회적 세계 중 하나입니다. 정기적으로 만남이 보장되고 서로의 안부를 묻는 문화가 있고 어려울 때 도움을 주고받는 시스템이 이미 갖춰져 있으니까요. 종교가 없으셔도 마을 공동체 모임이나 주민자치 활동이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최소한 2개에서 3개의 작은 세계를 갖는 것입니다. 가족 외에 2세계요. 하나에 문제가 생겨도 다른 곳에서 버틸 수 있도록 말이죠. 저는 이것을 관계의 분산 투자라고 부릅니다. 주식 투자할 때 한 종목에 올인하면 위험하다고 하잖아요.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곳에 올인하지 마세요. 여러 곳에 조금씩 투자하세요. 자, 여기까지가 3번째 비밀이었습니다. 정리하면 은퇴 후에도 새로운 세계를 계속 만들어가라. 최소 2-3개의 사회적 그룹을 유지하라. 나이 다른 사람들과도 교류하라. 그 안에서 자신만의 역할을 찾으라. 이 4가지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새로운 세계를 만들려면 한 가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변화에 대한 유연함인데요. 이것이 5번째 이야기, 4번째 비밀입니다. 5번째 이야기입니다. 4번째, 비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유연함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변화가 무섭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게 귀찮기도 하고 실패할까봐 두렵기도 하고 체면이 깎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 나이에 뭘 새로 배워? 젊은 사람들 사이에 끼면 창피하지.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순간 관계도 함께 멈춘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만난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72세 남성분이셨는데요. 평생 대기업에서 근무하시다가 은퇴하신 후에 집에서만 지내셨습니다. 부인이 산책이라도 나가자, 동네 모임에 같이 가자, 이렇게 권해도 귀찮다. 그런데 가면 뭘 하나. 이런 식으로 거절하셨대요. 처음에는 집에서 쉬는 게 편했겠죠. 하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점점 변하셨습니다. TV만 보시고 말수가 줄어들고 부인에게 짜증을 내시는 횟수가 늘었습니다. 부인분이 바깥에 나가서 사람들 만나라고 하면 나더러 어쩌라고 하며 화를 내시고요. 이분은 변화를 거부하신 겁니다. 직장에 있을 때의 자기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부장이었고 임원이었고 사람들이 알아서 인사하고 내 말을 들었고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 아무도 나를 알아봐주지 않잖아요. 그 차이를 받아들이기가 힘드셨던 거예요. 반면에 사람이 모이는 어르신들은 이 변화를 기꺼이 받아들이십니다. 직장에서는 부장이었지만 여기서는 나도 초보야. 젊은 사람한테 배우는 게 뭐가 부끄러워.
이런 마음으로 새로운 환경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특히 요즘 시대에 정말 중요한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디지털 세계에 대한 적응입니다. 스마트폰, 카카오톡, 유튜브, 화상통화 이런 것들이 이제는 사회생활의 기본 도구가 되었잖아요. 자녀와 카카오톡으로 사진을 주고받고 손주와 영상 통화를 하고 동네 모임 공지를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확인하고 이런 게 일상이 됐는데 이것을 못하시면 자연스럽게 관계에서 소외됩니다. 나는 기계치야. 그런 건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이 말은 곧 나는 세상과의 연결을 포기하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물론 처음에 배우기 어렵다는 거 저도 압니다. 글씨도 작고 버튼도 많고 뭘 누르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불안하시잖아요. 하지만 한번 배우기 시작하면 생각보다 금방 익숙해지십니다. 그리고 그 세계가 열리는 순간 관계가 폭발적으로 넓어집니다. 제가 아는 78 새 어르신은 3년 전에 스마트폰을 처음 배우셨어요. 아들이 가르쳐 줬는데 처음에는 전화 받는 것도 헤매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유튜브로 건강 정보도 보시고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친구들과 매일 안부를 나누시고 심지어 밴드라는 앱에서 등산 모임 사진도 올리십니다. 이분이 말씀하시길 스마트폰 배우기 전에는 하루가 정말 길었는데 배우고 나니까 하루가 짧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할 것도 많아지고 연락할 사람도 많아진 거예요. 디지털뿐만이 아닙니다. 변화에 대한 유연함은 생각과 가치관에서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던 분이 부인이 아프시면서 요리를 배우기 시작하셨다. 이게 유연함입니다.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하면서 자녀의 육아 방식을 비판하던 분이 시대가 다르니까 너희 방식대로 해 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 이것도 유연함입니다. 이런 유연함이 있는 분들 곁에는 사람이 모입니다. 왜냐하면 편하거든요. 이분한테는 새로운 이야기를 해도 되고 다른 의견을 말해도 되고 실수를 해도 괜찮다는 안정감이 있으니까요. 반면에 고집이 세고 내가 옳다만 주장하시는 분 곁에서는 사람들이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버릇없다 소리 듣고 새로운 제안을 하면 그게 뭐가 좋다고 하시고 결국 사람들은 한 명씩 조용히 떠나갑니다. 여기서 오해하실까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유연함과 줏대없음은 다릅니다. 유연함은 핵심 가치는 지키되 방법과 형식은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족을 소중히 여긴다는 가치는 변하지 않지만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방법은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예전에는 매일 저녁 식사를 같이 하는 게 가족 사랑이었다면 지금은 카카오톡으로 매일 안부를 묻는 것도 가족 사랑이 될 수 있잖아요. 정리하면 네 번째 비밀은 이겁니다. 새로운 것에 열려 있으세요. 배우는데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체면을 내려놓으세요. 초보가 되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유연함이 사람을 끌어당기는 자석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비밀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지만 사실 이게 나머지 4가지 비밀의 토대가 되는 비밀입니다. 궁금하시죠? 바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번째 이야기입니다. 5번째 비밀.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먼저다입니다. 여러분, 좀 의외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다른 사람과의 관계 이야기를 했는데 마지막에 갑자기 자기 자신 이야기라니. 하지만 이게 정말 핵심입니다. 잘 들어주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신이 싫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일 수 있을까요? 자기 인생이 불만투성이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따뜻할 수 있을까요? 매우 어렵습니다. 제 주변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자기 인생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나는 젊어서 고생만 했어. 운이 없어서 성공 못한 거야. 자식들도 내 속을 몰라. 만나면 항상 이런 이야기셨습니다. 처음에는 안타까워서 공감도 해드리고 위로의 말도 건넸죠. 그런데 매번 만날 때마다 같은 불만을 반복하시니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지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분의 문제가 뭐였을까요?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 인생을 인정하지 못하고 지나간 과거를 곱씹으면서 현재의 자신을
부정하셨던 거죠. 반면에 사람이 모이는 어르신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분들은 자기 인생에 대한 일종의 평화가 있어요. 완벽한 인생은 아니었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다. 후회도 있지만 그래도 잘한 것도 많다. 이런 태도 말입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자기 수용이라고 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 잘한 것도 인정하고 못한 것도 인정하는 것, 완벽하지 않은 자신을 용서하는 것. 이게 왜 관계에 중요할까요? 자기 자신을 받아들인 사람은 마음에 여유가 있습니다. 여유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의 실수도 너그럽게 봐줄 수 있고 불필요한 비교를 안 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뻐해 줄 수 있어요. 이런 사람 곁에 있으면 편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모이는 겁니다. 반대로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이 많은 사람은 그 불만이 밖으로 나옵니다.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거나 시기하거나 사소한 일에 예민하게 반응하거나 이런 모습들이 결국 사람을 밀어내는 거예요. 본인은 왜 사람들이 떠나는지 모르지만 근본 원인은 자기 내면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어떻게 좋게 만들 수 있을까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실천하고 있는 방법 몇 가지를 나눠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자기 자신에게 인사하기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시면서 오늘도 고생 많으시네 한마디 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우습겠지만 계속하면 정말 기분이 달라집니다. 자기 자신에게 친절한 말을 하는 습관, 이게 자기 수용의 시작입니다. 둘째, 감사일기 쓰기입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오늘 감사한 것 3가지만 적어보세요.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날씨가 좋았다. 점심이 맛있었다. 아내가 커피를 타줬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것을 30일만 해보세요. 연구에 따르면 감사일기를 꾸준히 쓰는 사람은 삶의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높아진다고 합니다. 자기 인생에서 좋은 부분을 의식적으로 찾는 훈련이 되니까요. 셋째,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있습니다. 혼자 있는 것과 외로운 것은 전혀 다릅니다. 외로움은 원하지 않는데 혼자 있는 상태예요. 반면에 좋은 의미의 혼자 있는 시간은 스스로 선택한 것입니다. 산책을 하면서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차 한잔하는 시간, 책을 읽으면서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드는 시간, 이런 시간들이 자기 자신을 충전시켜줍니다. 충전이 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만날 때도 에너지가 넘치고 밝은 표정을 짓게 되고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모이는 거예요. 반면에 자기 충전이 안 된 상태에서 사람을 만나면 상대방에게 에너지를 빼앗기려고 합니다. 내 이야기 좀 들어줘. 나한테 관심 좀 가져줘. 이런 에너지가 무의식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상대방은 부담을 느끼고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시간을 자기 자신을 가꾸는 시간으로 만드세요. 혼자 있는 시간이 풍요로운 사람이 다른 사람과 있는 시간도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넷째, 과거의 자신을 용서하기입니다. 이게 아마 가장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살아오면서 후회되는 일이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자식들에게 더 잘해줄걸. 이런 후회들이 마음속에 쌓여 있으면 그게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와 실망으로 변합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때의 나는 그때 할 수 있는 최선을 했던 겁니다.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도 알았더라면 다르게 했겠지만 그때는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의 나를 좀 봐주세요.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수고했어. 이 한마디가 마음의 짐을 내려놓게 합니다. 과거를 용서하면 현재가 가벼워집니다. 현재가 가벼워지면 미래가 밝아집니다. 미래가 밝은 사람 곁에는 사람이 모입니다. 이것이 연결되는 겁니다. 다섯째, 자기만의 작은 즐거움을 꾸준히 유지하는 겁니다. 이것은 거창한 취미가 아니어도 됩니다. 아침에 따뜻한 두유 한 잔 마시는 것, 오후에 동네 한 바퀴 산책하는 것, 저녁에 좋아하는 라디오 프로그램 듣는 것, 이런 소소한 즐거움을 매일 꾸준히 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안정적입니다. 그 안정감이 관계에서도 나타나요. 매일 작은 즐거움이 있는 사람은 표정이 다릅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고 눈빛에 생기가 있고 말투에 여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이런 사람에게 끌립니다. 저분은 뭔가 좋아 보여. 같이 있으면 기분이 좋아져.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정리하면 5번째 비밀은 이겁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으려면 먼저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합니다. 자기 인생을 받아들이세요. 과거를 용서하세요.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세요. 매일 자기 자신에게 친절하세요. 이것이 모든 관계의 토대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약 1시간 동안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핵심만 짧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모이는 노년과 외로워지는 노년의 결정적 차이. 그 비밀은 5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말하는 습관. 말하기보다 듣고 충고보다 공감하는 것. 두 번째, 베풀되 기대하지 않는 것. 주고 나서 잊어버리는 것. 작게 자주 베푸는 것. 세 번째, 작은 세계를 여러 개 만드는 것. 가족 외에 2-3개의 사회적 그룹을 유지하는 것. 네 번째,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유연함.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나이 제한을 두지 않는 것. 첫 번째,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먼저 챙기는 것. 자기 수용과 내면의 평화가 모든 관계의 토대라는 것. 이 5가지 중에서 여러분이 오늘 당장 하나만 실천해 보신다면 뭐가 좋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첫 번째, 말하는 습관부터 시작하시기를 권합니다. 오늘 누군가와 대화할 때 의식적으로 질문을 2개만 더 던져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 이 2마디, 이것만 해도 상대방의 반응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미 외로움을 느끼고 계신 분이 계실 수 있어요. 너무 늦은 거 아닐까? 이 나이에 뭘 바꿀 수 있겠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관계는 나이에 상관없이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80에 새 친구를 사귄 분도 계시고 90에 봉사활동을 시작하신 분도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이지 시작하는 시점이 아닙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변화의 첫걸음을 내디디신 겁니다. 나는 더 따뜻한 노년을 보내고 싶다. 이 마음이 있다면 충분합니다. 혹시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혼자 지내시는 분께 이 영상을 한번 보내주세요. 어쩌면 그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외로운 하루를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나이 들수록 반드시 버려야 할 마음의 짐 5가지라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와 이어지는 내용이니 기대해 주세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설날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봄이 왔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분명 아침에 눈 떴는데 어느새 저녁이야. 작년에 뭘 했는지 기억도 잘 안 나는데 또 한 해가 갔어. 혹시 이런 느낌 해마다 점점 더 심해지고 있지 않으신가요? 사실 이건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닙니다. 과학자들이 실제로 연구를 해봤더니 나이가 들면 우리 뇌 속에서 시간을 재는 시계가 정말로 느려진다고 합니다. 놀라운 건 그 다음입니다. 뇌의 시계가 느려지면 뭐가 달라질까요? 내 안의 시계는 천천히 가는데 바깥 세상의 시계는 똑같은 속도로 째깍째깍 돌아갑니다. 그러니 우리 입장에서는 세상이 더 빨리 돌아가는 것처럼 느끼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왜 어린 시절의 여름방학은 끝없이 길었는데 지금의 1년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버리는지 그 비밀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이 빠른 시간을 다시 천천히 돌려놓을 수 있는 방법까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한 가지 놀라운 숫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사람의 수명이 80년이라고 치면요, 체감하는 인생의 절반은 이미 20살 이전에 끝납니다. 믿기 어려우시죠? 20살까지 느꼈던 시간의 길이와 20살 이후 60년 동안 느끼는 시간의 길이가 거의 비슷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50대, 60대이신 분들은 체감상 이미 인생의 대부분을 지나온 셈이에요. 이 말을 듣고 허무하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 구조를 이해하면 남은 시간을 오히려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거든요. 자, 이제 그 비밀의 문을
하나하나 열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첫 번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초등학교 때 소풍 가기 전날 밤을 기억하시나요? 설레서 잠이 안 오고 밤이 끝도 없이 길게 느껴졌죠. 소풍날 아침에 눈을 뜨면 세상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버스에서 먹는 김밥 맛, 친구들과 뛰어놀던 잔디밭 냄새, 선생님이 사주신 아이스크림 하나하나가 또렷한 장면으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지난 주말에 뭘 했는지 떠올려 보세요. 아마 대부분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글쎄, 뭘 했더라? 집에 있었나? 텔레비전을 봤나? 일주일 전 일도 뿌옇게 느껴지는데, 한 달 전 일은 안개 속에 묻혀 있고, 1년 전 일은 거의 기억나지 않습니다. 어린 시절의 하루가 길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세상의 모든 것이 처음입니다. 태어나서 처음 보는 무당벌레, 처음 만져보는 흙, 처음 타보는 자전거. 뇌는 이런 새로운 정보를 만나면 온 힘을 다해서 기록합니다. 마치 처음 여행을 간 나라에서 눈에 보이는 모든 풍경을 사진 찍듯이요. 이걸 뇌과학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린아이의 뇌는 마치 고속 카메라와 같다고요. 같은 한 시간을 보내더라도 아이의 뇌는 수백 장의 사진을 찍어서 저장합니다. 장면 하나하나가 선명하고, 그래서 나중에 돌아보면 그 시간이 엄청나게 길었던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처음 가는 길은 유난히 멀게 느껴지는데 같은 길을 돌아올 때는 훨씬 가깝게 느껴지죠. 왜 그럴까요? 처음 갈 때는 모든 것이 새롭습니다. 저기 빨간 간판이 있네. 여기서 왼쪽으로 꺾는구나. 이 골목은 좁네. 뇌가 이 모든 정보를 하나하나 기록하느라 바쁩니다. 그래서 체감 시간이 길어지는 겁니다. 반면에 돌아오는 길은 이미 한 번 본 풍경이잖아요. 뇌가 새로 기록할 것이 없으니까 시간이 휙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어린 시절이 바로 이 처음 가는 길과 같았습니다. 매일매일이 새로운 발견이었고 매 순간이 놀라움이었죠. 그래서 한 학기가 긴 터널처럼 느껴졌고 여름방학은 마치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방학식 날 받아든 통지표, 동네 수영장에서 첫 잠수를 했던 날, 할머니 집에서 잡은 매미, 이런 기억들이 아직도 어제 일처럼 생생하지 않으신가요? 뇌과학자 정재승 박사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의 흐름을 사건의 축적으로 인식한다고요. 새로운 사건이 많으면 시간이 길게 느껴지고 새로운 사건이 없으면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가 버린다는 뜻입니다. 아이들의 하루에는 새로운 사건이 가득하니까 하루가 일주일처럼 느껴지고, 어른들의 하루에는 반복되는 일만 있으니까 일주일이 하루처럼 느껴지는 거죠. 자, 그러면 또 다른 질문이 떠오릅니다. 단순히 새로운 경험이 줄어든 것만이 이유일까요? 사실은 우리 몸 안에서 물리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배꼽시계라는 말 아시죠? 점심때가 되면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면서 시간을 알려주는 그 시계요. 우리 몸에는 진짜로 시계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뇌 속에서 째깍째깍 돌아가는 생체 시계가 있어요. 이 시계가 지금 몇 시쯤 됐다, 1시간 정도 지났다라는 감각을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생체 시계가 영원히 같은 속도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면 이 시계가 점점 느려집니다. 마치 오래된 괴종시계의 대엽이 풀리듯이요. 내 안의 시계는 느려지는데 바깥 세상의 시계는 여전히 같은 속도로 돌아가니까 결국 바깥 세상이 더 빨리 돌아가는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이걸 과학적으로 증명한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피터 맹건 교수가 한 실험인데요. 교수는 19살에서 24살까지의 젊은 사람 25명과 60살에서 80살까지의 나이 든 분 15명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간단한 부탁을 했어요.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3분이 되었다고 생각될 때 버튼을 눌러주세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젊은 사람들은 평균 3분 3초 만에 버튼을 눌렀습니다. 거의 정확하죠. 그런데 나이 든 분들은 평균 3분 40초가 되어서야 버튼을 눌렀습니다. 실제로는 3분 40초가 흘렀는데 본인은 3분밖에 안 지났다고 느낀 거예요. 자신의 느낌보다 시간이 22%나 더 빨리 지나가 버린 겁니다. 22%면 얼마나 되는 걸까요?
쉽게 말해서 1시간이 지났다고 느꼈는데 실제로는 1시간 13분이 지나간 겁니다. 하루로 따지면 깨어있는 16시간 중에 약 3시간 반을 자기도 모르게 잃어버리는 셈이에요. 일주일이면 거의 꼬박 하루를 시간 도둑에게 뺏기는 거죠. 이 시간 도둑의 이름은 바로 도파민, 도파임입니다. 여러분, 도파민이라는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행복할 때, 즐거울 때,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뇌에서 분비되는 물질이죠. 그런데 이 도파민이 단순히 기분만 좋게 해주는 게 아닙니다. 도파민은 우리 뇌의 생체 시계를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도 합니다. 어릴 때는 도파민이 풍부하게 분비됩니다. 세상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하니까요. 아이가 놀이터에서 노는 모습을 보세요. 눈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이리저리 뛰어다니잖아요. 그때 아이의 뇌에서는 도파민이 펑펑 쏟아지고 있습니다. 도파민이 풍부하면 생체 시계가 빠르게 돌아갑니다. 내 안의 시계가 빨리 돌아가니까 바깥 세상의 시간은 상대적으로 천천히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슬픈 소식이 있습니다. 도파민 분비량은 20살 전후로 최고점을 찍고 그 이후에는 10년마다 5%에서 10%씩 줄어듭니다. 네덜란드의 심리학자 다우베 드라이스마 교수가 밝힌 연구 결과입니다. 30살이면 이미 도파민이 조금 줄어든 상태이고 40살이면 더 줄고 50살, 60살로 갈수록 점점 더 적어집니다. 도파민이 줄어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생체 시계의 속도가 느려집니다. 내 안의 시계는 느릿느릿 걸어가는데 세상의 시계는 여전히 쉼 없이 달리고 있으니까요. 마치 느린 걸음으로 고속도로를 걷는 것과 같습니다. 옆으로 쌩쌩 지나가는 차들을 보면서 세상이 왜 이렇게 빨라 하고 느끼게 되는 거죠.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멍하니 앉아 있다가 시계를 봤더니 벌써 1시간이 지나 있는 거예요. 난 10분쯤 앉아 있었는데.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시계를 보니 2시간이 훌쩍 지나 있고요. 난 30분 정도 돌아다녔을 뿐인데 이게 다 생체 시계가 느려진 탓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도파민은 단순히 시간 감각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닙니다. 도파민이 줄어들면 새로운 것에 대한 흥미 자체가 떨어집니다. 젊었을 때는 새로운 맛집이 생기면 당장 가보고 싶고 처음 듣는 음악에 가슴이 뛰고 낯선 골목길이 궁금했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어떤가요? 거기서 거기지. 예전에 그런 거 많이 해봤는데 이런 반응이 점점 늘어나죠. 이게 바로 도파민이 줄어들면서 생기는 변화입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 줄어드니까 새로운 경험을 덜 하게 되고 새로운 경험이 줄어드니까 기억에 남는 것도 줄어들고 기억이 줄어드니까 시간이 더 빨리 지나간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악순환인 거죠. 이쯤에서 잠깐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2000년에 뉴욕의 브루크헤이븐 국립연구소에서 볼코우라는 박사가 흥미로운 연구를 했는데요. 다양한 연령대의 건강한 사람 37명의 뇌를 촬영해서 도파민 수용체의 양과 뇌 기능의 관계를 조사했습니다. 결과가 놀라웠어요. 나이가 들수록 뇌 속의 도파민 수용체가 확연하게 줄어들었고 이것이 뇌의 전두엽 활동 감소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전두엽이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판단하고 계획하고 새로운 것에 관심을 가지는 뇌의 부위입니다. 여기가 둔해지면 세상이 시시하게 느껴지고 시시하게 느껴지면 기억에 남을 만한 일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 희망적인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볼코우 박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적절한 운동을 하고 뇌에 새로운 자극을 계속 주면 도파민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다고요. 뇌에 자극을 주지 않으면 뇌세포들은 서로 어떻게 대화하는지 점점 잊어버리게 된다고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접근해 볼게요. 숫자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잠깐 상상을 해보세요. 5살짜리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에게 지난 1년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아이는 태어나서 고작 5번의 생일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년은 이 아이가 살아온 전체 인생의 5분의 1, 20%에 해당합니다. 20%라면 엄청나게 큰 비중이죠. 인생의 5조각 중에 하나가
통째로 지나간 거니까요. 자, 그러면 50살인 분에게 지난 1년은 어떨까요? 50번의 생일을 보낸 분에게 1년은 전체 인생의 50분의 1, 겨우 2%에 불과합니다. 2%면 정말 작은 비율이죠. 케이크 한 판을 50조각으로 나눈 것 중에 한 조각입니다. 크기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아요. 이것을 처음 체계적으로 설명한 사람이 프랑스의 철학자 폴 자네입니다. 자네의 이론은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한 해의 길이는 지금까지 살아온 전체 시간 대비 그 한 해의 비율에 따라 결정된다는 겁니다. 이걸 좀 더 알기 쉽게 풀어볼게요. 10살 아이에게 1년은 인생의 10%입니다. 꽤 큰 비중이죠. 그런데 20살 청년에게 1년은 인생의 5%로 줄어듭니다. 40살이 되면 2.5%, 80살이 되면 1.25%. 같은 365일인데 체감 길이는 계속 짧아지는 겁니다. 영국 베스 대학교의 수학 교수 크리스티안 예이츠는 이걸 수학적으로 계산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놀라운 결론이 나왔어요. 5살부터 10살까지의 5년과 40살부터 80살까지의 40년이 체감상 거의 같은 길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5살에서 10살까지 겪는 5년간의 경험과 40살에서 80살까지 겪는 40년간의 경험이 마음속에서는 비슷한 무게를 가진다는 뜻입니다. 이 말을 듣고 처음에는 말도 안 돼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 시절 5년 동안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습니까? 처음 학교에 간 날, 처음 시험을 본 날, 처음 짝꿍과 싸운 날, 처음 상장을 받은 날, 장면 하나하나가 영화처럼 생생하지 않으신가요? 반면에 40살 이후를 돌아보세요. 물론 중요한 일들이 있었겠지만 해가 바뀌어도 비슷한 회사에서 비슷한 일을 하고 비슷한 출퇴근 길을 걷고 비슷한 저녁을 먹고 비슷한 시간에 잠자리에 듭니다. 뇌 입장에서는 새로 저장할 것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년이 지나도 돌아보면 벌써 하는 느낌인 겁니다. 이걸 다른 비유로 한 번 더 설명해 볼게요. 사진첩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린 시절 사진첩은 두껍습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장면이 찍혔으니까요. 첫 걸음마, 첫 생일, 유치원 졸업, 운동회, 가족 여행, 한 페이지 한 페이지가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면 사진첩이 점점 얇아집니다. 처음에는 결혼, 아이 출산, 승진 같은 큰 사건들이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찍을 만한 장면이 줄어듭니다. 10장 찍을 것을 3장 찍고 3장 찍을 것을 1장도 안 찍게 되죠. 나중에 이 사진첩을 넘기면 어떻게 될까요? 두꺼운 앞부분은 넘기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얇아진 뒷부분은 순식간에 끝나버립니다. 우리 인생의 체감 시간도 정확히 이와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비율의 함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네 번째 이야기에서는 우리 뇌 안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물리학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실 때 화면이 부드럽게 움직이는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그건 1초에 수십 장의 사진을 빠르게 넘기기 때문입니다. 보통 영화는 1초에 24장의 사진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프레임이라고 하는데요. 프레임 수가 많을수록 화면이 부드럽고 적을수록 화면이 뚝뚝 끊겨 보입니다. 우리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뇌는 눈을 통해 들어오는 세상의 이미지를 끊임없이 촬영하고 있는데요. 젊은 뇌는 프레임 수가 높은 고성능 카메라와 같습니다. 같은 시간 동안 더 많은 장면을 기록할 수 있어요. 반면 나이 든 뇌는 프레임 수가 줄어든 낡은 카메라와 비슷합니다. 같은 시간이 지나도 기록된 장면의 수가 적죠. 이것을 물리학적으로 연구한 학자가 있습니다. 2019년에 미국 듀크 대학교의 기계공학과 에드리안 베안 교수가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인데요. 베안 교수는 인간의 신경망, 그러니까 뇌 속에 신경세포들이 연결된 그 물망의 변화에 주목했습니다. 아이의 신경망은 싱싱합니다. 신경세포 사이의 연결이 촘촘하고 신호가 빠르게 전달됩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이미지를 처리할 수 있어요. 마치 최신 스마트폰이 초당 수십 장의 사진을 연속으로 찍을 수 있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신경세포가 줄어들고 남아있는 세포들 사이의 연결도 느슨해집니다.
신호가 전달되는 속도가 느려지고 같은 시간 동안 처리할 수 있는 이미지의 수가 줄어듭니다. 배안 교수의 표현을 빌리면 마치 구형 컴퓨터에 최신 프로그램을 돌리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어요. 처리 속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자, 그러면 뇌가 받아들이는 이미지의 수가 줄어들면 왜 시간이 빨리 가는 것처럼 느끼게 될까요? 여기가 핵심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자기가 인지한 이미지가 바뀔 때 시간의 변화를 감지합니다. 쉽게 말해서 새로운 장면이 눈앞에 나타날 때마다 아, 시간이 지나고 있구나 하고 느끼는 거예요. 젊은 사람의 뇌는 1시간 동안 수많은 이미지를 처리하니까 이미지가 이렇게나 많이 바뀌었으니 꽤 긴 시간이 지났겠구나 하고 느낍니다. 반면 나이 든 사람의 뇌는 같은 1시간 동안 훨씬 적은 수의 이미지를 처리하니까 이미지가 몇 개 안 바뀌었으니 시간이 얼마 안 지났겠구나 하고 느끼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같은 1시간이 지나 있습니다. 이 괴리감이 바로 시간이 빨리 간다는 느낌의 정체입니다. 이걸 일상적인 비유로 바꿔볼게요. 여러분이 기차를 타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창밖으로 풍경이 쉬지 않고 바뀝니다. 들판, 마을, 강, 산, 터널, 다시 들판. 이렇게 풍경이 계속 바뀌면 아, 꽤 오래 달렸구나 하고 느끼겠죠. 이게 젊은 뇌입니다. 그런데 만약 기차가 끝없는 사막을 달린다면 어떨까요? 창밖은 항상 똑같은 모래벌판입니다. 1시간을 달려도 2시간을 달려도 풍경이 안 바뀝니다. 그러면 방금 출발한 것 같은데 벌써 목적지야? 하고 놀라게 됩니다. 나이든 뇌가 바로 이 사막 기차를 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연구가 발표된 후 많은 과학자들이 동의했습니다. 시간이 빨리 간다는 느낌은 단순한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물리적인 변화에서 비롯된 현상이라는 것을요. 이걸 알면 조금 마음이 편해지지 않으신가요? 내가 뭘 잘못한 게 아니구나. 뇌가 자연스럽게 변하면서 생기는 현상이구나 하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겠죠. 오히려 원인을 알았으니까 대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마지막 챕터에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5번째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시죠. 자, 지금까지 도파민 감소, 비율의 함정, 뇌의 프레임수 감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시대에는 시간을 더욱 빠르게 만드는 강력한 도둑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반복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반복의 감옥이에요. 여러분의 평일 하루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고, 씻고, 밥 먹고, 출근하거나 할 일을 하고, 점심 먹고, 다시 일하고, 퇴근하고, 저녁 먹고,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을 보다가 잠자리에 듭니다. 내일은요, 거의 비슷합니다. 모레도요. 다음 주도요. 미국 캔자스 대학교와 미주리 대학교 공동연구팀이 바로 이 반복의 문제를 연구했습니다. 연구 결과가 아주 흥미로운데요. 나이가 들수록 하루의 경험이 몇 개의 큰 덩어리로 뭉친다는 겁니다. 20대 때는 하루에 수십 개의 크고 작은 사건이 있습니다. 새 카페를 발견하고 친구와 수다를 떨고 처음 보는 영화를 보고 늦은 밤 산책을 하고 하루가 여러 개의 색깔로 칠해져 있죠. 그런데 40대, 50대가 되면 하루가 출퇴근, 일, 식사, 수면 이렇게 서너 개의 큰 덩어리로 단순해집니다. 마치 무지개가 흰색 한 가지 빛으로 합쳐지는 것과 같아요. 색이 줄어드니까 하루가 짧아 보이고 하루가 짧으니까 일주일도 한 달도 1년도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여기에 현대인의 생활 습관이 문제를 더 악화시킵니다. 우리는 하루 중 상당한 시간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보냅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이동할 때도 스마트폰, 쉬는 시간에도 스마트폰, 잠자기 전에도 스마트폰. 그런데 이 스마트폰 시간이 기억에 거의 남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스마트폰으로 보는 내용은 대부분 짧고 자극적인 콘텐츠입니다. 쇼폼 영상, 뉴스피드, 누군가의 사진, 빠르게 훑고 넘기고를 반복합니다. 뇌의 입장에서는 이 자극들이 너무 빨리 스쳐 지나가기 때문에 깊이 있게 기록할 시간이 없어요. 결국 1시간을 스마트폰에 빼앗겨도 뒤돌아보면 뭘 봤는지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고속도로를 시속 100km로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창밖의 풍경이 너무 빨리 지나가니까 뭐가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죠.
반면에 시골길을 자전거로 천천히 달리면 나무 한 그루, 돌담 하나, 들꽃 한 송이까지 기억에 남습니다. 스마트폰은 우리를 고속도로에 태워놓고 시간을 훔쳐가는 도둑인 셈이에요. 경향신문에 실린 한 전문가 인터뷰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과거에는 독서나 산책 같은 활동도 뇌에 충분한 보상을 주는 경험이었는데 지금은 소셜미디어나 영상 플랫폼의 자극이 너무 강해서 그런 잔잔한 활동으로는 만족을 느끼기 어렵게 되었다고요. 강한 자극에 익숙해진 뇌는 점점 더 강한 자극을 찾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일상의 소소한 순간들은 기억에서 지워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멀티태스킹의 함정입니다. 밥을 먹으면서 스마트폰을 보고 텔레비전을 보면서 인터넷 쇼핑을 합니다. 두 가지, 세 가지 일을 동시에 하니까 효율적인 것 같지만 실은 정반대입니다. 뇌는 하나에 집중할 때 깊이 있는 기록을 남기는데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하면 어느 것도 제대로 기록하지 못합니다. 밥맛도 모르고 텔레비전 내용도 모르고 시간만 흘러가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반복과 자극, 멀티태스킹이 합쳐지면 시간은 마치 모래알처럼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잡으려 해도 잡히지 않아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어느새 저녁이고 월요일이었는데 벌써 금요일이고 봄이었는데 어느 사이에 겨울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는 5가지 이유였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새로운 경험이 줄어들어서. 둘째, 도파민이 감소해서. 셋째, 전체 인생 대비 비율이 작아져서. 넷째, 뇌의 이미지 처리 속도가 느려져서. 다섯째, 반복적인 일상이 기억을 지워서. 이 5가지가 합쳐져서 우리의 시간은 나이 들수록 물살이 빨라지는 강물처럼 점점 더 빠르게 흘러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원인을 알면 대책도 있는 법이니까요. 이제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6번째 이야기입니다. 빠르게 흐르는 시간의 강물에 어떻게 하면 둑을 쌓을 수 있을까요? 첫째, 작은 새로움을 매일 하나씩 만드세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매일 같은 길로 출퇴근하셨다면 오늘은 한 블록만 돌아가 보세요. 늘 같은 메뉴를 시키셨다면 오늘은 한 번도 안 먹어본 음식을 골라보세요. 같은 공원만 산책하셨다면 이번 주말에는 처음 가보는 동네를 걸어보세요. 왜 이것이 효과가 있을까요? 새로운 경험은 뇌의 도파민 분비를 촉진합니다. 아까 도파민이 줄어들어서 생체 시계가 느려진다고 했죠. 새로운 경험이 도파민을 자극하면 그 순간만이라도 생체 시계가 조금 빨라지고 뇌가 그 시간을 더 촘촘하게 기록하게 됩니다. 나중에 돌아보면 그 하루가 다른 날보다 더 길게 느껴질 거예요.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볼코우 박사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뇌에 새로운 자극을 계속 주는 것이 도파민 시스템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이라고요. 마치 근육을 쓰지 않으면 약해지듯이 뇌도 새로운 것을 접하지 않으면 점점 무뎌진다는 겁니다. 꼭 큰 모험일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아침에 출근길에 또는 산책을 나갈 때 오늘 처음 보는 것을 3가지만 찾아보세요. 저 가게 간판이 바뀌었네. 이 길에 이런 꽃이 피어 있었나? 저 구름 모양이 참 재미있네. 이렇게 의식적으로 주변을 관찰하기만 해도 뇌는 새로운 이미지를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기차 창밖의 사막만 보이던 풍경에 갑자기 오아시스가 나타나는 것과 같아요. 둘째,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일기를 쓰라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일기를 쓰시면 더 좋지만 그게 부담스러우시면 하루에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기억에 남는 것 딱 한 가지만 적으세요. 오늘 점심에 먹은 된장찌개가 유난히 맛있었다. 퇴근길에 석양이 참 예뻤다. 손주가 전화해서 기분이 좋았다. 이 한 줄이 그날 하루를 뇌 속에 고정시켜줍니다. 사진을 찍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여행 가서 찍은 사진이 나중에 그 시간을 또렷하게 되살려주잖아요.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먹은 밥, 오늘 본 하늘, 오늘 만난 사람. 사진 한 장으로 남겨두면 그것이 기억에 닻이 되어줍니다. 닻이 없으면 기억은 강물에 떠내려가 버리지만 닻을 내리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되거든요. 기록의 힘은 생각보다 큽니다. 한 달 후에 그 기록을 다시 읽어보세요.
아, 이런 날이 있었구나. 이달에도 이렇게 많은 일이 있었구나 하고 느끼실 겁니다. 기록이 없으면 지난달이 그냥 하나의 흐릿한 덩어리지만 기록이 있으면 30개의 각기 다른 하루로 살아납니다. 셋째,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세요. 이것을 어려운 말로 마음 챙김이라고도 하는데요. 사실 별거 아닙니다. 밥을 먹을 때 밥맛에 집중하고, 걸을 때 발바닥의 감각에 집중하고, 사람과 대화할 때 그 사람의 말에 온전히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아까 멀티태스킹이 시간을 빼앗아 간다고 했죠. 그 반대가 바로 이 집중입니다. 한 가지에 깊이 빠져들면 뇌는 그 시간을 아주 촘촘하게 기록합니다. 같은 30분이라도 스마트폰을 보면서 흘려보낸 30분과 따끈한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본 30분은 기억에 남는 밀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김대식 뇌과학 교수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시더라도 그 향을 음미하면서 마시면 시간이 더 천천히 흐르는 것처럼 느낄 수 있다고요. 왜냐하면 집중하는 순간 뇌의 각성 수준이 높아지면서 같은 시간에 더 많은 정보를 처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까 뇌의 프레임 수 이야기를 했죠. 집중하면 그 순간만이라도 프레임 수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실천하기 가장 쉬운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하루에 딱 10분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스마트폰 내려놓고 텔레비전 끄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주변 소리를 들어보세요. 창밖의 새소리, 바람 소리, 멀리서 들리는 자동차 소리. 처음에는 어색하고 지루하실 겁니다. 하지만 며칠만 해보시면 느끼실 거예요. 그 10분이 생각보다 길고 그리고 생각보다 풍요롭다는 것을요. 넷째, 잠을 충분히 주무세요. 이건 좀 의외일 수 있는데요. 수면과 시간 감각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잠이 부족하면 뇌의 각성 수준이 떨어지고, 각성 수준이 떨어지면 주의력이 무너지고, 주의력이 무너지면 하루가 뿌옇게 지나가 버립니다. 반대로 충분히 잠을 자면 뇌가 재충전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머리가 맑고 주의력이 높아지면서 하루의 시작부터 세상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선명하게 보인다는 것은 뇌가 더 많은 이미지를 기록한다는 뜻이고, 이미지를 많이 기록하면 그날 하루는 더 길게 느껴지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매일 최소 7시간에서 8시간의 수면을 권합니다. 나이 들면 잠이 줄어드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수면의 필요량은 크게 줄지 않습니다. 다만 잠들기가 어려워지거나 중간에 깨는 횟수가 늘어날 뿐이에요. 그래서 수면의 질을 관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잠자기 2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이나 밝은 화면을 피하시고 방은 어둡고 시원하게 유지하세요. 카페인은 오후 3시 이전에만 드시는 게 좋고요. 이런 작은 습관 변화가 수면의 질을 높이고, 수면의 질이 높아지면 낮 시간의 시간 감각도 달라집니다. 다섯째, 사람을 만나세요. 인간관계는 도파민 분비를 활성화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 중 하나입니다. 오래된 친구를 만나서 옛날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뇌에는 풍성한 자극이 됩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더 좋고요. 어떤 학자는 인간이 다른 영장류보다 훨씬 발달한 사회성을 가지게 된 이유 중 하나가 도파민 시스템의 활성화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고 공감하고 웃는 것, 이 모든 과정에서 도파민이 분비되고 뇌가 활성화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만나는 사람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은퇴하면 직장 동료를 볼 일이 없어지고, 아이들은 독립해서 나가고, 배우자와 단둘이 또는 혼자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죠. 그러면 뇌에 들어오는 사회적 자극이 줄어들고 하루하루가 더 빠르게 흘러가 버립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좋습니다.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보세요. 동네 모임에 나가보세요. 시장에서 상인 아주머니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사소한 대화 하나가 그날 하루를 특별한 날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간을 되찾는 5가지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첫째, 작은 새로움을 매일 만들기. 둘째, 하루를 기록하기. 셋째,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기. 넷째, 잠을 충분히 자기. 다섯째, 사람을 만나기. 거창한 게 아니죠.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왜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빨리 가는지 그 과학적인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아이의 뇌는 세상을 고속 카메라로 촬영하지만
우리의 뇌는 시간이 갈수록 프레임 수가 줄어든 낡은 카메라가 됩니다. 도파민은 10년마다 줄어들고 생체 시계는 느려지고 전체 인생 대비 한 해의 비율은 갈수록 작아집니다. 거기에 반복적인 일상과 스마트폰이라는 시간 도둑까지 합세하면 우리의 한 해는 마치 짧은 꿈처럼 순식간에 지나가 버립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시간의 속도는 바꿀 수 없지만 시간의 밀도는 바꿀 수 있다는 것. 같은 한 시간이라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그 한 시간은 잡을 수 없는 바람이 될 수도 있고 손에 잡히는 진주 알갱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아름다운 장면을 상상해 볼게요. 아침 일찍 집을 나서면서 문득 길가에 핀 꽃 한 송이를 발견합니다. 여태 수백 번 지나다닌 길인데 이 꽃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잠깐 멈추어 향기를 맡아봅니다. 그 순간 출근길이 평소와 다른 길이 됩니다. 퇴근할 때 아파트 사이로 지는 석양을 봅니다. 매일 지는 해인데 오늘따라 유난히 붉고 아름답습니다. 잠깐 발걸음을 멈추고 바라봅니다. 그 몇 초가 오늘 하루를 특별한 날로 만들어줍니다. 저녁에 가족과 함께 밥을 먹으면서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아,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 저런 것도 봤어. 웃으면서 수다를 떱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를 떠올리면 처음에는 별것 없을 줄 알았던 하루가 의외로 풍성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렇게 보내는 하루가 쌓이면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됩니다. 그 1년을 돌아봤을 때 올해도 그냥 지나갔구나. 대신에 올해 참 많은 일이 있었구나 하고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남은 시간의 빛깔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자네가 비율의 함정을 이야기했죠. 50살의 1년은 인생의 2%에 불과하다고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2%라도 그 2%를 어떻게 채우느냐는 전적으로 나에게 달려 있다고요. 색이 바랜 사진첩의 뒤쪽 페이지라도 오늘부터 한 장 한 장 선명한 사진을 다시 붙여넣기 시작하면 됩니다. 그리스 신화에 카이로스라는 신이 있습니다. 기회의 신인데요. 이 신의 외모가 독특합니다. 앞머리는 길고 풍성한데 뒤쪽은 대머리입니다. 마주 보고 있을 때 머리채를 잡아야 하지 지나치고 나서 뒤에서 잡으려 하면 미끄러져 버린다는 뜻이에요. 시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하루가 바로 카이로스의 머리채입니다. 놓치면 다시 잡을 수 없어요. 여러분의 시간이 더 이상 모래알처럼 빠져나가지 않기를, 오늘부터 한 줌의 시간이라도 손안에 고이 담아 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고 한탄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함께 알면 서로에게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기억력이 떨어지는 진짜 이유와 평생 기억력을 유지하는 과학적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길고 풍요로운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